불쌤의 거꾸로 한국사. 이번 시간에는 임진전쟁이 끝나고 나서 광해군이 전쟁 복구 활동을 어떻게 해갔고, 그리고 인조 반정이 일어나서 광해군이 쫓겨나게 되는 상황까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 때 분조 활동, 조정을 둘로 나눠서 이끌게 되는 분조 활동으로 공을 세웠던 세자 광해, 그리고 의병투쟁을 통해서 공을 많이 세웠던 북인이 집권을 하게 됩니다. 북인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분당됐다는 건 다 아시죠? 예. 동인은 주로 태계 이황과 남명 조식의 제자들이 많았고, 서인은 주로 율곡 이이와 성혼의 제자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동인이 또 둘로 분화가 돼서 이황의 제자들은 남인, 그리고 남명 조식의 제자들은 북인입니다. 북인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임진왜란 때 활약했던 의병장, 예를 들어서 의령의 의병장 곽재우, 그 다음에 고령의 의병장 김면, 그리고 정인홍, 이런 사람들이 다 남명 조식의 제자, 북인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큰 공을 세운 의병장들이 대부분 다 이런 북인 출신이었기 때문에 북인 의병장들이 목소리가 커질 수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선조가 1606년입니까? 1606년, 그건 정확하지 않은데, 선조가 이제 임목대비라고 하는 19살짜리 새로운 부인을 맞이해서 그 사이에서 영창이라고 하는 어린 대군을 낳게 됩니다. 적통 대군이 왕이 돼야 되는 게 맞지만 이미 15년 넘게 세자로서 활약을 한 광해군을 무시할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결국 영창 대군이 아니라 광해군, 임빈광씨의 소생인 군이었던 광해가 자신의 형 임해군을 제끼고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 광해군은 전쟁으로 엉망이 되어버린 나라를 어떻게든 다시 추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금을 거두려고 해도 토지대장 다 불타버렸고, 사람이 누가 있는지도 몰라, 호적도 다 망가졌으니까. 그래서 토지대장을 다시 정비하고요, 다시 만들고 호적을 정비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세금이 너무 심각해. 특히 공납의 폐단이 심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현물 대신에 쌀로 세금을 걷는 대동법을 과감하게 경기도부터 시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성곽을 보수하고 전주사고 빼고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하고 있었던 나머지 3개 사고가 다 불타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하는 사고를 재건하고, 그리고 많은 전쟁 중에 많은 사람들의 인명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친 사람들을 살리고 낫게 하고 병든 자를 낫게 할 수 있는 의료서적에 관심이 많았겠죠. 그래서 허준을 통해서 동의보관 편찬을 지시합니다. 그리고 전쟁 중에 임금에게 충성하고, 그리고 이렇게 자신 남편에게 의리를 지켰던 사람들 충신과 연려를 보상하고 추앙하면서 성리학적인 질서, 충효열, 성리학적인 조선의 질서를 다시 회복하려고 노력하죠. 물론 이건 임진왜란 때 공을 세운 자신과 자신의 정치적인 지지 세력들을 좀 키워준다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광해군은 대군이 아니라, 적통 대군이 아니라 비의 소생이고 큰아들이 아니고 둘째 아들이라는 자신의 한계, 출신적인 한계, 그 정통성이 좀 취약하다, 이런 부분을 좀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의 아버지 반에서 그의 아버지 선조는 명나라의 공이 크다, 우리 국내 충신들의 공보다는 명나라의 공이 크다는 걸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수업 시간에 한번 토론해 봅시다.
광해군은 똑똑한 임금입니다. 대륙의 정세 변화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고 있었던 외교의 귀재였죠. 대륙의 정세 변화, 당시 중국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자, 요동반도, 한반도, 누르하치가 후금을 세우게 되죠. 이 후금은 나중에 나라 이름을 청나라로 바꾸게 됩니다. 이어진죠. 조선과 명나라가 임진 전쟁으로 자신들에게 신경을 좀 못 쓰고 있었죠. 이미 그 전부터 좀 세력을 키우고 있었던 여진족이 드디어 나라를 세우고 명나라의 변경을 치게 됩니다. 세력을 자꾸 확대하게 되는 거죠. 남만주 쪽으로, 특히 요동지방으로 계속해서 세력을 키웁니다. 그러자 명나라에서는 임진 전쟁에 참전한 적이 있었던 양호를 요동 경략으로 삼고 10만 명의 군대를 끌고 요동 방어 작전을 시행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조선에게도 군대를 요청하게 됩니다. 조선의 임금 광해는 계속해서 죄송합니다. 저희는 지금 전쟁 복구 중이라 힘듭니다라고 여러 차례 거절을 합니다. 거절하는데 이제 안에서 의리를 지켜야 된다. 명에 대한 의리가 있지 않느냐라고 자꾸 압박도 오고 그리고 명나라의 요구도 심해지고 결국은 강홍립을 파병하게 되는 거죠. 오도 도원수 강홍립에게 13,000명의 병력, 당시 조선이 끌고 갈 수 있는 최정예 병력, 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예 병력 13,000명을 보냅니다. 나름대로 확인하는 거죠. 하지만 강홍립에게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하라는 명령을 내리죠. 강홍립이 이제 가 보니까 이거 상황이 말이 아닙니다. 명나라 군대의 군기뿐만 아니라 군기도 개판인데다가 이 후금의 군대는 막강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당시 명나라 군대 상황을 보면 임진전쟁 때 역시 참전했던 장수지만 유정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유정제독. 이 사람이 이제 자기 나라 군대는 도저히 안 된다고 하면서 폭약을 잔뜩 쌓아놓고 그 위에 앉아서 불 붙여가지고 자폭해버립니다. 이렇게 죽을 정도로 조선에 왔던 그런 대제독까지도 자폭할 정도로 명나라의 지금 군세가 엉망이었고 후금이 그만큼 강성했다는 거겠죠. 이걸 보고 있다가 이제 강홍립은 후금에 항복을 하게 되는 거죠. 나중에 이 조선 군대들은 포로들은 항복한 이듬해인가 조선으로 복귀합니다. 다만 대장급들 이끌어갔던 강홍립, 도원수라든가 부원수 등은 여전히 후금에게 잡혀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강홍립은 그 와중에도 포로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임금 광해에게 요동의 정세에 대해서 계속해서 밀지를 보내고 외교적인 스파이 노릇을 합니다. 조선은 이제 명나라와 사대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후금과도 나름대로 친선을 도모할 수 있었죠. 후금 입장에서는 명나라하고 싸워야 되는데 조선을 계속 자신의 적으로 두기는 힘들었겠죠.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 국내에서는 이제 서인들이 광해군의 이러한 정책을 굉장히 비판하는 거죠. 의리가 없다 이러는 거죠. 광해군은 자꾸 이렇게 서인들의 정치적인 공세가 심해지니까 정권으로서도 좀 취약했던 국내 정치 기반이 취약했던 광해는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서인이 지지하던 동생 영창대군을 강화도 교동에 위리안치 시키고 그리고 이제 부하들이 죽이게 되는 거죠. 광해가 죽였다기보다는 직접적인 명령은 이제 그 부하들이 알아서 죽인 거지만 사실상 광해군이 묵인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 다음 이제 임목대비, 명목상의 어머니인 임목대비를 폐서인시켜서 서궁에 유폐시키게 됩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서인들로 하여금은 어머니를 폐위시키고 동생을 죽였다는 폐모 살제 죄를 추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광해군이 결국 쫓겨나고 인조가 왕으로 추대되는 인조 반정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광해군의 중립외교와 인조 정권의 친명 배금 정책 어떤 게 당시 조선에 도움이 되었을까요?
개혁을 추진했던 광해군과 북인정권은 이런 인조 반정이 일어나는 이 반정군에게 너무 쉽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런 부분도 한번 수업 시간에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대륙의 정세는 좀 복잡해집니다. 결국 이 요동이 후금에게 넘어가게 되고 명나라 장수 중에서 모문용이라고 하는 자가 철산군 가도라고 하는 곳으로 조선으로 이제 피난을 옵니다. 피난을 오는데 요동을 수복하겠다고 큰 소리를 치면서 조선에게 물자와 무기 같은 걸 지원해 달라고 하는 거죠. 조선의 당시 임금 광해군은 그럴 생각이 없죠. 그래서 그를 가도라고 하는 곳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명나라로서는 모문용으로서는 요동 수복 작전을 펼칠 수 있는 근거지를 마련해 주면서 이제 식량 정도만 지원해 주고 후금에게는 이제 그런 사실이 참 안 알려지게 노력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명나라와 후금을 다 만족시키는 그런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 모문용의 요동 수복 운동은 선생님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 가지고 역사인 시사 파트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었기 때문에 여기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